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계사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보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계사는 아니고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예비 신랑을 만났고 연애를 조금 하다가 남들처럼 결혼을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예비 신랑은 인성이 너무 좋고 정말 든든한 사람이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성격이 워낙 좋아서 우리 집이랑은 연애할 때부터 자주 왕래했습니다. 저는 예비 신랑이 연애할 때부터 시댁에 자주 놀러가서 피곤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어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부모님들께 이야기한 뒤 예비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예비 시댁에 자주 가서 며느리 역할을 하려는 건 싫어서 굽히고 숙이는 것들이 간사한 것 같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잘해주면 같이 잘해주어야 하는데 당연한 일이 사람이래. 우리 엄마께서는 당신을 존중해드리고 가시라는 것을 싫어하시니까 결혼한 뒤에도 이후로 그렇게 행동하는 건 자제해야 해, 알았죠?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냥 당신의 어머님은 어떤 분이고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모르고 결혼하고 나서 아는 건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좀 재밌는 일이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미리 좀 예상해 두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하고 살아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얼굴 비춰보는 것도 좋겠죠? 분위기를 대충 알아둬야지. 나도 아무리 내가 해오던 대로 산다 하더라도 명절이나 경조사 때는 중요하다고요.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엄마는 말고 우리 형이랑 형수님 한 번만 나봐. 그러면 대충 답 나올 거야.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보고 그 후로는 자주 막 왕래하고 연락하고 그러지 않기다. 예비 신랑은 행여나 제가 벌써부터 피곤해지기 할까봐 본인이 앞서서 방패막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집안 분위기 정도는 파악해두려고 끈질기게 예비 신랑을 졸라서 예비 형님과 예비 아주머님을 소개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가기 전부터 예비 신랑이 예비 형님 욕을 좀 하더라고요. 형수님은 다 좋은데 사람이 좀 뭐랄까 가끔 몰상식해 보이는 때가 있어. 변호사 하거든. 그래서 은근히 사람을 좀 아래로 깔아보는 경향이 있달까? 그게 매 순간엔 아닌데?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툭툭 던지는 말에서 그런 점이 느껴져. 혹시 그 때문에 자신이 변호사로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어?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당신도 꿀릴 게 없으니까 그냥 말을 하고 무시해도 돼. 알았지? 그지 굽히고 들어갈 필요 없어. 직업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런 거니까? 알았어. 아이 그래도 아무리 당신이 형부라 해도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을 보기는 드물어.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직업이 무엇인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인간들 중에 결핍 없는 사람을 못 봤어. 자기 자신에게 어필할 게 없어서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게 하는 거지. 아무튼 나는 형이 왜 그런지 모르게 되는구나. 사람이랑 결혼했나 모르겠어? 제 눈에 안경인지 뭔지 나는 남자 하나를 잘 고른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이 진중하고 아주 된 사람이야. 알아주셔서 고맙지? 어쨌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마 가면 형수님이 생색도 팍팍 낼 텐데 밥 실컷 얻어먹고 와 주자고. 그렇게 실제로 만난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은 예비 신랑이 이야기한 대로였어요. 어머, 예비 동서가 될 사람인가 봐. 예쁘게 생겼네. 어쩐지. 아니, 우리 도련님이 직업이 좀 좋아요. 난 또 하듯이 직업이 평범하기를. 얼굴이 대체 얼마나 예쁘면 도련님을 다 홀랑 꼬셨다. 혹시 꽃뱀 있는가 했잖아요. 정답은 이거였네. 예비 형님은 손가락들로 제 얼굴을 휘휘 가리키며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닌 정말 무례한 말들을 내뱉었어요. 보잘것 없는 직업을 비꼬며 마치 얼굴로 제 예비 신랑을 홀린 꽃뱀 같다고 말한 적이 있죠. 안녕하세요. 이거 예비 형님이 하신 말이 칭찬인지 아니면 농담인지 구분이 안 가서 감사해야 할지, 꽃뱀은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할지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네요.
다행히 꽃뱀은 아니라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단지 성실하게 돈을 버는 직장인일 뿐이죠. 저 또한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예비 신랑은 제 대답을 듣고 묘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참는데 제 생각으로는 본인의 무례함을 깨달은 것 같아 보여요. 아참, 형수님은 저를 어떤 식으로 낮은 등급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쿠, 물론 우리 예비 신랑이 외모가 출중해서 칭찬만 듣겠지요. 여전히 그렇네요. 형수님의 말은 들어보니 웃는 것인지 운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계속 부탁드립니다. 웃을 수 있는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승현이가 집안 분위기도 궁금해하더라고요. 미리 맛을 보여주려고 만남을 제안했어요. 그냥 예쁘다고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예비 신랑인 승현이가 그렇게 말하자 금세 주제를 바꿔버렸어요. 한두 번이 아닌 것으로 보아서 여전히 특이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예비 신랑의 미묘한 갑질과 자랑은 반복되었어요. 직원이 물통과 앞접시를 가져다 주었는데 예비 신랑이 날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내 옆에는 물통과 앞접시가 있었고 나는 그 식기들에서 가장 멀리 앉아 있었는데 마치 세팅을 시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있었죠. 눈치를 빨리 살리더라도 호구로 잡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명령을 받으려는 예비 형님의 태도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비 형님의 또다시 열린 태도를 본 것 같아요. 승현 씨가 지금 다니는 곳이 첫 직장인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본 티가 나네요. 아니요. 제가 아마 공부만 오래 한 사람들보다 사회생활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집이 어려워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활 경험이 좀 알아줘요. 근데 갑자기 그것을 왜 묻는 거예요? 식기 세팅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비판받기에 혼을 낼 필요는 없어요. 돈을 오래 벌어온 형님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신랑도 자기 형과 함께 같이 온 걸요. 이야기하다가 기싸움하고 있다고 느껴져서 곧장 우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아, 형. 그런 건 형이 해야지. 와이프 옆에 앉아있으면 남자가 말이야. 매너가 있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뚝뚝한지 모르겠어. 형아, 결혼 생활은 처음이니까. 그래, 처음이지. 난 아직도 안 해봤는데. 예비 신랑이면서 자신의 형에게 화살을 쏘더라고 예비 신랑이 형님을 놀리듯이 장난을 쳤어요. 야, 내가 호사 인생 살면서 식기 세팅을 해본 적이 얼마나 될까? 정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건지 몰라. 식당에서 식기 세팅을 해주는 데까지 이 정도면 세상이 얼마나 피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알 것 같아. 저도 어디 가서 기싸움으로 밀리지 않는 사람이고 부당한 것도 못 참는 편인데 우리 예비 신랑이 중간에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더군요. 그 이후에도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었어요. 물통을 일부러 저에게 건네주고 제 옆에 놔두라고 한 다음 자기 물잔에 물을 채워달라고 시키는 등 유치한 행동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싶은데 매번 그럴 때마다 예비 신랑이 제자리에 있던 물통을 빼앗아가고 꼭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 형수님, 어제 뭐 조금 드셨어요? 아니면 여기 음식이 좀 짠 것 같나요? 느껴지시나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비 신랑은 물 제일 많이 드시는군요. 그냥 이거 형수님께 가져다 드세요. 우리는 보통 식사 중간에는 물을 잘 안 마시니까 편하게 옆에 두고 드세요. 물 한 통 더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줄게요. 이런 식으로 주변 상황을 똑똑히 파악하며 상냥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걸로 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2병을 추가해서 예비 신랑 옆에 더 놓았더니 전부 가져와 놓으라고 하니 그래서 옆으로 가져다 놨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그 만남 자리에서 느꼈던 건 저가 신랑 후보를 잘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중앙에서 예민하고 센스 있게 잘 챙겨줘서 결혼 안 하기 힘들 것 같았어요. 가서 끊어버리지 않을 자신도 있었고 어차피 몇 번 보지 않을 사이인데 몇 번 봤자 이런 기분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전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논다는 성격이라 그 다음엔 스트레스도 풀리고 약간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도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제가 피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라서 맞서는 것 같아요. 나름 재밌게 스트레스를 간간히 풀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제대로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빌런이 누군지는 파악할 수 있었으니 되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결혼식 날짜를 제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신에게도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보고 딱 정착해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게 불과 3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 집안이 원래 좀 가난했고 학자금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께서도 나이가 되시면서 없던 질병까지 얻으셨고 치료비까지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던 상황이었어서 돈이 모이는 족족 거의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게 처음 인사를 하려고 시도하면서 멋진 선물을 구입하지 못했지만 백화점에서 과일 상자 하나와 예비 신랑이 홍삼까지 구입해 왔다고 해요. 이건 당신이 샀다고 했지? 내가 산 게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도 고맙게 예비 신랑의 센스 덕분에 나도 그것까지 들고 양손이 무겁게 인사를 갔어요. 선물을 내려놓고 인사하는 중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얼굴이 참 곱다. 그래? 오늘 수고 많았고 우리 주연이랑의 연애가 꽤 오래돼서 들었는데. 아, 어째서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난 그래서 연애하다 말했지? 근데 오히려 얼굴을 한 번도 안 보여준 처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진짜 깜짝 놀랐다. 아이고, 내가 막았어. 승연이는 궁금하다고 뵙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다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뵙게 될 거니까? 가정생활에서는 그런 것이 주기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결혼을 약속한 상황도 아니고 벌써부터 서로 얼굴 알아두면 서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결혼을 약속했으니 이제 안부를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인사한 거예요. 그러니 날 위해 서운하다면 그걸 적당하지 못하게 느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서 서로 미안하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자네가 뭔가 걱정거리가 있나 보군? 내가 그 당시에 어머니처럼 멘탈이 끈질기고 몰두한 게 당신에게 먹히지 않네? 아님 회화가 차장님이 왜 문제 하나에 전화를 걸었는지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 나한테 나중에 말해줄래?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잠시만 기다려. 내가 미팅 자료를 전달했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바쁠 수도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예비 신랑이 방을 떠나자 예비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은 우리 큰 며느리한테 이야기 좀 전해 들었는데 아이가 좀 됐더니 발라지고 뭐 자질이 잘못 배운 것 같았어요. 직업도 그닥 안 좋은데 얼굴로 우리 주연이를 홀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년 씨에 비하면 월급도 적고 그렇죠? 그래도 제가 얼굴 하나 믿고 팔자 고치는 되바라진 여자였으면 준현 씨 말고 더 잘 버는 남자를 제대로 흘린 게 아닐까요? 어머니, 저는 준현 씨랑 결혼해도 계속 일 다니면서 같이 돈 벌 거예요. 여기서 경력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제 월급도 천천히 올려갈 생각입니다. 아니면 지금 나이에도 아직 사무보조 수준밖에 있는 건 왜일까요?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키지 않았어? 아, 보조요법이 그러거든. 회계 업무를 사무실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신 모양이네요. 그리고 우리 집안 환경이 어려웠어. 어려운 상황에서 어머님도 연세가 들면서 갑작스럽게 병을 앓게 되셨고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어.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즉시 사회로 뛰어들어 돈을 벌어 치료비를 충당했어.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아직도 힘들어 하시니까 결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발생할 것 같아. 우리 상황은 연히 바쁘다. 큰 며느리가 널 탐지하는 이유가 그리한 게 아니야. 집안 상태도 나쁘고 환자가 있어서 돈이 줄줄 새고 있어.
직업도 변변찮고 대학교 졸업장 하나 없는 내가 지금 우리 주연이한테 가당키나 한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물론 저희 집에 어렵다 보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지금 제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집안이 단순히 못 산다고 무시하고 제 직업도 무시하시고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례하시네요. 나중에 저희 엄마도 무시하신 기세네요. 이거 정말 미지근한 결혼 아니냐? 한참 모자란 게 명명백백한 넌 뭐가 그래리? 기고만장하고 또박또박 받아치는 거야? 아니, 내가 이것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말이야 결혼 허락받으러 온 애가 그것도 연애 내내 얼굴 한 번 안 비추더니 시댁에 인사하러 와서 가져왔다는 게 거지 같은 과일이랑 홍삼이 못 받은 건지 뭔지에 서연아, 기구만장이 아니라 어머님 지금 말씀이 지나치시는데 제가 무조건 참고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저를 키우려고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까지 말씀하시는데 어느 자식이 그런 말을 듣고 참나요? 큰 형님만 배웠을 때도 무욕 넘치고 돈에 얽매여서 돈밖에 볼 줄 모르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님도 사실은 우리 집안에 돈이 없어서 탐탁지 않으신 거 아니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어이없어 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큰 형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 형님이 신난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왔죠. 그래, 내야, 내가 저를 좀 혼내줘라. 아니, 인사하면서 과일 박스랑 홍삼꼴랑 이거 하나 사오는 애가 어디 있다니? 내가 되바라졌다. 전해준 것이 매우 일리가 있어 내가 한마디 하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고 크게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집안 출신이라고 돈 한 푼도 없이 돈을 까먹는 병자만 사는 주제가 말이지. 무슨 대단한 것이냐고 푹 숙이고 이쁘게 봐달라고 해도 한 번도 답이 없는 모습이구나. 네 형님은 말이야. 내게 인사를 하러 올 때 명품 신발을 신고 온 사람이야.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어머님? 기본 소양이 부족하다니까요. 어떤 날도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열받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의 둘째 며느리가 되어줄 사람인데 방문으로 들이면 큰일 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 우리 며느리는 혼을 내야겠네요. 정신 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근본 교육도 안 된 것 같네. 너도 다시 제대로 가르쳐야 하겠어. 응, 언제 변호사와 얘기를 해볼 건가? 형님이 정말 멋있어요. 변호사님, 당신이 더 많이 배우면 좋겠어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형님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둘이서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방에서 긴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꺼내더니 회초리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걸 예비 형님에게 건네줬는데 예비 형님은 당연히 받아들이시겠죠. 그렇다면 어머니, 저가 알아서 잘 가르치겠어요. 그때 둘 다 엄청난 개성이 있어서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오히려 이거 혹시 시댁에 인사 오는 것을 몰래 찍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이 웃으신 걸 카메라로 찍고 있는 건 아닐까 다시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제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허구 같았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 예비 형님과 눈을 맞추려 했을 때였어요. 예비 형님은 회초리를 든 손을 올리고 있는데 그 손을 딱 잡고 어리둥절해하는 예비 형님을 보고 난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 저를 주시하면서 갑자기 울먹거리는 걸 보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랑 환하게 웃으며 회초리를 휘둘렀는데 갑자기 제게 시선을 돌리고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이 미친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다가 예비 형님이 회초리를 든 손을 놓고 저에게 든 손을 내밀었어요. 잠깐만, 혹시 왼쪽 목덜미에 그 판점은 어쩌다 생긴 건지 알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똑같은 반점이나 상처에 흉터에 아니, 원래 어릴 때부터 있던 반점이 분명히 우리 처음 봤을 때는 못 봤는데 왜 못 봤지? 내가 예비 형님이 갑자기 울먹거리며 시어머니가 쥐어주었던 회초리를 내던지고 제 앞으로 와 앉았어요.
제 왼쪽 목덜미의 반점을 보면서 울먹거리는 기분이 참으로 이상했죠. 그때는 겨울이었고 제가 목폴라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반전 괜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싫어해서 여름에도 자주 스카프로 감아 다니니까요. 이 흉터는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랬구나. 그래서 못 봤구나. 혹시 어릴 때 사진 같은 거 없어요? 부모님과 찍은 사진은 없어요. 오히려 어린 시절에 형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치원 때까지 형제가 있었지만 그 전에 찍은 사진은 없어요. 엄마께서 앨범을 잃어버렸다고 하셨고 저는 어렸을 때 정확히 몇 살 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형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어린 시절의 앨범이 모두 이사 중에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형제가 있냐는 질문을 받으니 더 이상해지네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버지 사진이 있으시다면 가족 사진을 한번 보여달라는데요. 하지만 저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요청하시는 분이 왜 갑자기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실례가 됐다는데 정말 웃기는데 형님이 제게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마다 제가 없더라고요. 앨범도 없으니 가족 사진도 없고 아버지란 사람은 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해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어요. 자꾸만 제게 없는 것들만 예비 형님이 쏙쏙 골라 물어보고 보여달라고까지 하니까 제가 점점 예비 형님에게 말려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혹시 저를 아세요? 아니면 저희 엄마를 알고 계시기도 하는 거요? 혹시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 있으신지요? 자, 이거 봐봐. 그럼 내가 왜 이러는지 승현 씨도 알 거야. 예비 형님은 그제야 자기 핸드폰을 들어 웬 사진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도 보고 사실 좀 놀랬어요. 그 안에는 똑같이 목덜미에 반점이 크게 나 있는 여자아이네요. 두 명이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을 보면서 예비 형님께 바라볼 때 형님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들쳐서 목덜미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나도 형님의 반응이 이해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왼쪽 목덜미에 나와 거의 비슷한 크고 뚜렷한 반점이 있었거든요. 내 반점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나는 항상 목을 가리고 다니는 엄마와 함께 다녔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이만을 데리고 어딘가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둘째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큰 반점이 있는 아이라서 동네 사람들 중 누가 발견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저 반점 하나 때문에요. 벌써 친자 검사도 받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너무 확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세상에 여기 반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둘뿐인가요? 너의 아버지 얼굴은 기억나지 않아요. 사진 하나라도 있나요? 아니면 태어날 때 신생아 사진이라도 있나요? 아주 어릴 때라도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쯤 있어야겠죠. 하지만 하나도 없네요.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셨다고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어릴 적부터 돌아가셨다고 했으니까요. 어쨌든 저희 엄마는 살아계신데 그러면 어머니께 다시 여쭤보세요. 이런 말하는 목적이 좀 특이하게 생겼고 나와 내 동생이 같은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확신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머님께서 무언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숨기고 계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함께 들어가자 예비당도 이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 얘기하다가 난리를 치던 중에 이제는 내 동생이라며 울고 계셨어요. 그 상황으로 인해 예비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고 그랬었는데 모두 내게 대책이 없는 눈총을 주며 방에 둥그런 채 앉아 계셨죠.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오던 예비 신랑과 예비 시어머니가 벙어리로 나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해를 키우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승현이에게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 갑자기 딸 일로 나에게 솔직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오늘 시댁에 인사하러 온 김에 예비 형님을 만나게 됐던 거야. 이 발표는 일어났습니다. 아직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만 제가 약간의 정보로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는 적신입니다. 온라인 포럼이나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이 30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비 형님의 큰 오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가 제 말을 들으시고 갑자기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승현아, 미안하다. 사실 내가 너를 엄청 어릴 때 혼자 돌아다니는 걸 보고 집으로 데려왔어. 근데 며칠 뒤에 엄마가 있는 동네에도 너를 찾는 전단지가 몇 개 붙어 있더군. 근데 그걸 못 본 걸로 너를 계속 키웠어. 내가 남편이랑 아이를 못 가졌는데 그래서 너를 데려다가 친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건데 이게 정이 들어서 못 보내겠다. 처음엔 부모를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키우다 보니 며칠 사이에 내 마음이 들어버려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야,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 친부모가 저를 찾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모르고 제가 계속 키웠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건가요? 저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제 친부모가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르고 키워졌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그 행동은 올바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친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서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될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매우 혼란스러웠죠. 그렇다고 해서 친엄마가 아닌 엄마가 밉다 그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키워주신 것도 사실이고 저는 사랑도 정말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은 여전했는데 애정과 엄마가 저지른 비도덕적 행동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승현아, 나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고 있어. 너한테 용서해달라 하지 않으마. 그래서 내 자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너 찾고 있다고 하니 엄마의 물음에 제가 그대로 예비 형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제 친아버지라는 분은 아직도 저를 찾으시나요? 여전히 찾고 계시지? 늘 가슴 아파하시고 아직도 눈 감으면 그때 둘째 잃어버린 기억이 힘들어. 아셔 친자 검사도 당연히 하겠지만 보자마자 내가 느낌이 와. 내 동생이라는 느낌이 들어 지금 바로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버지 한번 만나러 가지 않을래? 아버지는 보자마자 바로 아실 수도 있잖아. 부모가 자기 자식 하나 못 알아보겠어라고 하셨어요. 예비 신랑이 자기도 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비 형님과 함께 차를 타고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동네로 향했죠. 예비 형님의 직업을 보며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것만 예상을 했는데 집은요. 생각보다 으리으리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집안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집이었어요. 솔직히 이쁘고 했어요. 예비 형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저예요 하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비 형님을 따라 집 앞마당을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일을 보는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분이 마중 나오시더라고요. 어저런 일수에 일찍 오셨어요. 사장님이 2층 침실에 방금 들어가셨어요. 손님도 같이 오셨나 봐요. 자네어 드릴까요? 자물쇠를 채 올리지 마시고 1층에만 계시라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갔고 아버지라는 분이 계신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누구? 한번 보세요. 누구인지 알아보실 건가요? 예비 형님은 방문에서 바로 제게 말을 걸며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친아버지라는 분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분 왼쪽 목덜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반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고 목덜미의 반점을 보고 놀라서 엉덩 우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세상에 정말 어떻게 내가 살아있었구나. 명을 달리 하다니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뒤져도 너를 찾지 못해. 정말 다시는 널 볼 수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눈물로 밤을 몇 날이나 샜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를 보게 되다니. 당연히 아버지를 잃어버린 둘일 것이죠. 딱 보면 아실 텐데. 아이고, 내가 그날 너를 잃어버리기 전까지 봤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생한데 제가 진짜 친딸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작 한마디의 반점 때문에요. 제가 아직도 믿기 어려워요. 이게 진짜인지. 부모는 세월이 얼마나 흘러도 자기 자식을 알아볼 줄 아는 법이라더랬는데요. 제가 잘못 믿는다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게 어떨까요? 어디서 살고 계시고 지금까지 저를 키워준 부모님은 누구시고 고생은 안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제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사진을 보시자 갑자기 아버지라고 당황하시더라고요. 울먹이면서 내가 죽을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는 건가 하더랍니다. 그러고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나를 키워주신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랑 다르네요. 아마 너도 엄마에게 듣게 될 테니 솔직히 이야기하려고 하네. 내가 실은 젊었을 적에 엄마에게 못할 짓을 했어. 엄연히 가정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엄마와 바람을 피웠어. 엄마는 몰랐어. 나중에 너를 낳고 나서야 알았지? 뭐예요? 아, 그럼 진짜 저 형님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가 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보다 지금 상상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날 키워준 엄마가 아니라 진짜 친엄마가 맞는 거잖아. 아, 근데 왜 엄마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대체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깐 아버지는 우리 엄마에게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자를 만나러 나갔다는 얘기를 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두 집 가정을 이어나가기 위해 바람을 피웠던 것이었다. 나중에 그들은 나를 낳고 난 후에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넌 태어나고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그녀도 알게 되었다. 그때 내 아내도 불륜 사실을 눈치챘다. 그때 나는 너무나 엄마에게 할 짓을 했고 너를 엄마에게서 데려와서 키우려고 했었다. 그는 아내에게는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지만 그 여자에게는 다시 가지 말라고 하였고 두 집을 알게 되었을 때는 엄마를 포함하여 나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엄격하게 대처하고 왔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이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는 왜 그런 행동을 계속했는지 몰라 다니던 기억난가 말이야.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낳은 딸까지 빼앗겼던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너랑 단둘이 나와 있는 본 모양이구나. 제 자식이라 좀 컸어도 다 알아봤겠지? 내가 널 알아본 것처럼. 그래서 널 다시 데려가서 키웠던 거구나. 나는 내 엄마가 그랬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살던 집도 없어졌으니 찾으러 간다 해도 찾지도 못했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희 엄마가 거짓말 하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냥 제가 불륜으로 태어난 자라는 걸 모르게 하시려고 거짓말 하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본인이 그냥 길 잃어버린 애 데려다 키운 나쁜 사람이란 식으로 둘러대신 거겠죠. 저희 엄마는 제가 혹시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인 것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까 봐 숨기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 참 대단한 분이시네요. 부정이 자초지종인 듯고 난이 얼굴도 모르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더 이젠 싫어졌어요. 그런데 와중에 예비 형님은 아버지를 잘라서 그런지 가재를 하고 있겠어요. 개편이라고 옆에서 울며 아버지를 많이 찾았다고 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승현아, 아무리 그래도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도 어릴 적에 그런 일을 겪다 보니 한 번 실수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 용서 참에 평생 찾게 나을 걸, 그렇게 엄마가 말했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흔들게 만든 장본인이 하나 됐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네요. 평생을 참여하셨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엄마에게 어떤 이익이 되었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저희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든 범인이 여기 계신 줄을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로 모르고 살아도 되었을 텐데요. 차라리 얼굴도 모르고 일찍 돌아가셨으면 했어요. 정직한 아버지가 나왔어요.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 해도요. 뻔뻔하게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이 제 아버지라는 건 너무 창피하고 싫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상처받을까 봐 이 사람의 죄를 덮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우리 엄마는 아버지에게 지나친 예의였던 거예요. 용서 못한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날리며 냉정하게 돌아선 저를 예비 형님이 붙잡으며 달래주었어요. 대신 사죄한 일이야, 승현아. 너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사실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아버지라는 사람도 어릴 적에는 철없이 했던 일이 있었고 지금은 누구보다 후회하며 일생 동안 너를 잃어버려 살아온 것을 너도 모를 거야. 죽인지 살아있는지 모르고 살아온 곳에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너도 언젠가 자식이 생기면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될 거야. 내가 아직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겠지? 아버지의 잘못은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너도 어찌됐든 아버지의 자식이니 자식으로서 헌신을 조금은 해주면 어떨까? 내가 이렇게 부탁해 볼게. 방금 너를 보고 기뻐하신 것을 봤어. 너도 그랬을 텐데 자꾸 감싸주려고 하지 마. 내가 자식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니 절대로 바람이나 부서져서 같은 일을 할 리가 없어. 데이터로부터 한 가지를 알아주면 안 될까? 부끄러워서 그리고 부모의 험을 덮어주는 게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는 제가 가진 엄마 한 분뿐이에요. 나를 키워주신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 편이라도 하면 할 말 없으니까 이젠 놓으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 예비 형님도 더 몰라 이야기도 못한 채 제 손을 살포시 놓아주었어요. 그대로 혼자 집을 나와 엄마에게 가려 했어요. 그러나 예비 신랑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혼자 갔다 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걱정되어서 쫓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어디로 데려다 줄까요? 엄마에게 가고 싶어. 지금은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는 길에 머릿속 정리도 좀 하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정리해 볼게요. 잠깐만 시간 좀 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근데 아까 엄마 방에 있던 나무 막대기는 무엇인지 물으니 엄마는 말을 하지 않았어. 혹시 당신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거 내 직업이 나쁘고 집도 못 사고 엄마가 아파서 계속 병원비로 살고 계신데 당신과 결혼해서 미쳤다고 생각하시냐며 과일과 홍삼을 가져왔냐고 물으며 회초리질을 시키셨어요.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예비 신랑은 경악했고 자기 엄마와 형님이 저런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고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래서 형수님도 마찬가지로. 그걸 들고 당신을 향해 휘둘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목소리가 여기로 반전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예비 형님과 나는 배다른 형제인데 친부가 우리 엄마를 속여 유부남인 척하고 바람을 피워서 나를 낳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나도 뺏겨져서 키워지려 했지만 어느 날 엄마가 다시 가져가셨어요.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도 되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예비 형님에게 말씀하고 나와 나의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 집에 도착해서 친아버지 때문에 진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한 거짓말까지도 알게 되었다고요. 엄마가 거짓말한 이유를 이해했어요. 그저 제 상처를 막고 싶어서였어요. 내 유일한 부모가 엄마니까 엄마를 나쁘게 만들어도 제 마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나는 그 집 아이로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둘이 오손도손 살 거야. 엄마, 아빠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빠를 이제야 알게 되어 그리움을 느끼거나 부족함을 모르게 해왔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간 아빠가 나타났다면 그렇다 해도 너는 내게 괜찮으니까. 나쁜 거지 아닌 아빠였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진다면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어떤 거짓말을 하면 좋을지 고민했었어. 항상 내가 덜 상처받게 하려고 늘 염두에 두었고 고심 끝에 생각해낸 건 엄마가 길을 잃은 아이를 데리고 쭉 키웠다는 거짓말이었어. 나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 없는 아빠 때문에 결핍을 느낀 적은 없었어.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옆에 있던 예비 신랑도 울었어. 나는 지금에 와서 출생 비밀을 알아도 크게 변할 것 없고 오히려 엄마가 준 사랑과 예비 신랑의 진심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대로 결혼을 했고 그들에겐 현재 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친자 검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당연히 일치할 거라 생각했는데 형님, 제 집안이 사실은 친부모의 집안이라는 것을 알아서 시어머니도 더는 함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고 눈치만 살피던 중에 남편이 모르게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서랍과 옷장을 전부 뒤졌다고 하네요. 회초리 같은 건 모조리 분실해서 버렸대요. 그런 무식한 짓을 다시 하면 얼굴도 못 본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나름 처음으로 큰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면 형님과 둘이 괴롭힐 생각에 행복해하던 시어머니와 형님도 전부 제가 신경 쓰는 일만 하니 이빨 빠진 호랑이들처럼 답이 없었죠. 계속 스트레스만 주는 시어머니도 시어멜 심만 자기 아빠가 한 쓰레기 짓 때문에요. 저와 제 엄마는 제 삶을 그리게 만들었다는 점 때문에 제게 미안해서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정말 깨끗해져서 내가 갑자기 눈치 정도만 보고 뭐라 할 수 없는데 결혼 생활은 반대로 매우 행복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운명이 꼬였지만 30대가 되어서야 조금씩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가끔 형님이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 아버지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소식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끗이 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야 제 친정집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엄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30년 동안 엄마가 저를 양육한 보람이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남을 쉬어서 밖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면 솔직히 저는 배신감이 엄청나겠죠. 그런데 형님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아요. 제가 과연 친부를 용서하는 날이 올까요? 사실 아직도 제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이곳에 사연을 보냈어요. 얼굴도 모르는 분들에게서 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명한 조언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추워져 감기가 유행이라고 하니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